광주광역시청 송혜정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집합교육으로만 진행해왔던 안보교육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고요. 조금은 무거웠던 안보라는 주제를 요즘 세대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변화시키고자 전국 최초로 광주시청 직원들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광주광역시청 비상대비 담당 남창십 팀장님과 나우철 주무관님을 모시고 질문과 응답 방식으로 60분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2021년 공직자 안보교육 진행 순서는 모두 말씀으로 안보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국민 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알아보고, 첫 번째, 공무원이 바라본 과거와 현재의 안보, 두 번째, 육군 모 4단 해엄귀순 사건, 세 번째, 드론 테러 대응 및 통합 드론 운용 순으로 토의하겠습니다. 팀장님과 주무관님 인사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시청 비상대비 담당 남창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안보 교육 하게 되면은 우리 송희정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많이 무겁죠. 무거워서 이제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 안보 교육 받아보면 한 10분만 지나면은 전부 다 이게 졸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힘들어하는 교육이 이제 안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광주시에서 아무튼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안보 관련된 어떤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게 어떤 토론 방식으로, 또 우리 공무원의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토의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안보 교육 그런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새로운 개념의 안보 교육, 그런 패러다임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국민 안보의식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이게 낮은 수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봤거든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참전하겠느냐. 또 두 번째는 내가 해외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바로 참전해서 복귀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성인 1000명,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1000명, 청소년 1000명, 이렇게 한 3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성인들을 보니까 한 83.7%가 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을 하겠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63%, 우리 청소년들도 50% 이상, 56%가 참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내가 해외에 머물면 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니까 성인들의 약 40.9%도 바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기타 의견으로 전쟁 상황을 봐서 귀국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귀국하겠다 이런 의사들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우려할 만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낮은 것만 아니다. 저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보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해 왔던 광주시청 나우철 주무관입니다. 저도 방금 남찬식 계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럼 비록 제가 단기 사병 출신이지만은 꼭 전쟁에 참가해서 우리 국방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무원들이 어떻게 꾸며드릴까? 많은 분들이 우리의 시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이 주제를 갖고 토의를 할까? 많은 시선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안보 전문가입니다. 우리 남창식 계장님이시죠. 네. 제가 바로 같이 옆에서 고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창식 계장님께서는 지금 군대에서 예편하시고 오셨죠? 군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저는 육군 장교로 임관해서 군대 생활 한 23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육군 소령으로 전역을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비상대비 그리고 안보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무원이 바라본 과거와 현재의 안보 시각입니다. 과거 반공시대의 산물인 이승복 어린이 동상 철거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와 과거의 반공교육 변화, 드라마나 반공영화 속 우리의 안보 현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공무원들 세계도 드디어 2000년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예, 1955년 선배님부터 작년까지 1960년 세대가 베이비 세대가 가고 신규 세대들 왔는데요. 이분들은 과연 어떤 안보 의식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많은 안보를 교육하고 또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하고 또 우리가 또 보면은 나라 사랑 안보 튼튼 교육이라고 초, 중,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좀 체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초등학교로 갔습니다. 초등학교로 갔는데 갑자기 보다가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에는 또 충무공 이순신만 있고 이승복 어린이가 없길래 없어진 것 같다 하고 또 다른 학교를 우연찮게 안보 체험 교육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또 거기도 또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찌된 일인가 하고 점심시간을 맞이해서 그때는 우리 후배님들과 같이 점심을 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때가 30대 초반, 31, 2 정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후배님들이 하는 말씀이 이승복 어린이가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님 장난하세요? 그랬더니 아 진짜 이렇게 후배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임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아 진짜 이걸 모르더라. 근데 선배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승복 어린이를 모르냐. 그래도 같이 있던 후배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네. 이래서 아 저도 이제 세대 간의 격차가 느껴지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송혜정 주무관님은 이승복 어린이를 알고 계시나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 네. 그렇죠.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어렴풋하긴 하지만 학교에 동상도 있었고 네. 관련 교육도 받았었고요. 예전에는 북한 하면 뭐 김일성 아니면 뭐 도깨비 얼굴을 한 무서운 얼굴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이승복 어린이가 감히 어떻게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설치되었던 이런 동상, 이승복 어린이의 동상이 언제 설치되었고 언제 사라졌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자님.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승복 어린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세대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자녀 세대들이나 이런 어린이들은 뭐 걔가 누구냐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참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이제 우리 안보교육 해야 되지만은 좀 씁쓸한 면이 없잖아요.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 송혜정 주무관께서 말씀하신 우리 이승복 어린이는 1970년대 어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유신 시절이었죠. 그때 어떤 강공 교육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구소련 체제가 이렇게 붕괴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냉전 체계가 종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반공 교육에 대한 트렌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시대에 와서 이게 새롭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교육들이 과연 이게 올바른 교육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과연 이 시대에서도 그런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이런 주장, 그리고 과연 그 옛날 유신 정권 시절의 어떤 반공 교육 체계지만 우리가 또 배울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런 견해들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런 그 주입식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그런 반공 교육은 필요 없다. 네. 그런 요즘 이제 세대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래도 옛날 우리가 우리 안보 개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분단 체계를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연한 현실이 우리 보이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이제 군 입장으로 보면은 주적이 북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교육도 아직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류, 두 가지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은 한번 차분하게 한번 좀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어린이들에게 안보란 무엇일까?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안보란 무엇일까를 저도 이런 동영상 교육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봤는데요. 지금 초, 중, 고등학교 또 유치원 어린이들은 전쟁이라는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서 생각하는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 이산 가족 있으신 분, 이분들이 전쟁이 무서운지 알고 모든 걸 다 그 시대에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민주화 운동 그 후기, 그리고 2000년대 보면서 지금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마블 아시죠? 지금 디즈니나 오디에서나 다 보면은 처음에 헐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그리고 지금은 아이언맨까지 나오고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지금 북한이 주적이다 하면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대는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 가서 대통령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곧 한반도가 평화가 오겠다, 싸움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저는 뭘 알까 했더만 아이들은 마블 영화를 많이 봐서 외계 침공을 막는 게 안보가 아닐까. 애들 눈높이에서 아이들 눈높이 봐서는 네. 이게 정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이들은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게 아이언맨이라든지 여러 마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인피니트 같은 미국 영화, SF 영화 보면은 외계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지구를 없애는 거예요. 그 지구의 절반만 남겨놓고 아니면 한다든지 이런 영화들을 계속 보기 때문에 과연 남북한이 적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꼭 통일이 필요하나, 그냥 남과 북이 대치해서 살면 안 되나. 예전에는 남과 북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굳이 우리 돈이 세금이 나가서 내 세금이 나가서 북한까지 살려야 되나, 그런 요즘 젊은이들 세대는 또 틀리더라고요. 안보의식이나. 그래서 이런 안보의식을 과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어른들이 좀 짚어줘야 될 게 아닐까. 이전까지 안보 강의를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항시 안보 강의하면은 김정은 체제, 김정은이가 자기 친형을 어떻게 없앴네,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북한은 없이 사네, 그런 게 많이 이때까지 왔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또 방송국을 보면은 평양에서 시민들이 대동강 생맥주를 먹고 있어요. 백화점이 높게 올라가고.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저까지는 좀 안보시나 방공 그런 게 많지만은 우리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학생들, 마블 영화를 선호하는 아이들에게 안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정부와 국회에서 또 국방부에서 좀 노력해서 좀 현실감 있게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우리 남찬식 계장님이 군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지 않습니까? 군에서 보는 안보 시각, 그때 당시 군에서 현역으로 계셨을 때, 장교로 계셨을 때 소령으로 예편을 하셨지만 그때의 안보 의식과 또 지금은 강주 광역시청 고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대비팀 담당 계장님으로서 군에서 나와서 현실감 있게 동료들을 만났을 때 그 안보 의식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사실 나와서 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현실이죠. 군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군이라는 울타리가 있거든요. 예. 울타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이제 또 군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갖기 위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밖에 못 봐요. 네. 그런데 근데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우리 시에 와서 이렇게 처음으로 을지 연습을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을지 연습하는 모습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무슨 훈련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그 전역에서 와서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민간인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죠. 네. 군인의 시각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아무튼 군처럼 군인들처럼 군 조직처럼 그냥 그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네. 안보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하면은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그 이승복 어린이처럼 사상화 이렇게 돼서 자기도 모르게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조직에 있는 자원들이 엄청나게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알아요. 이게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우리 직원들도 아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가면서 이렇게 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훈련할 때도 보면은 어떤 임무나 이런 걸 주잖아요. 주면은 뭐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뭔가 산물을 가져가요. 그걸 보고 정말 우리 광주광역시 공무원 조직이 정말 대단해져. 왜냐면 군 관련된 이제 훈련을 하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 송인영 중관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군이나 뭐 훈련에 관련된 걸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접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면은 뭐 과제 발표를 하라든지 훈련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은 엄청 이게 어떤 산물을 가져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능력이 참 대단한 걸 느꼈는데 아무튼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네. 관점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의하고 논의하는 것들도 뭐겠어요? 우리 공무원이 바라보는 안보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안보 교육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안보 교육에서 이제 밖에서 여러분들의 시각을 보는 안보 교육 개념으로 바꿔가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승복 어린이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우리 나우철 우리 사회자께서도 이승복 그 어렸을 때 교육 많이 받고 자랐죠. 네,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TV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하니까 입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이라서 그러지만 입을 이제 좀 잔인하게 하지 않습니까? 쓰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의 마음도 그 당시에는 좀 느끼고 아 우리가 또 국방을 또 지금은 또 이제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워낙에 반공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어린이 이승복 어린이 사건을 두고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에서 각급 초등학교에서 동상이 철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떤 과거의 어떤 게 잘못된 반공 교육의 산물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이게 과거에 했던 교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획일화되고 그냥 그 주입식으로만 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좀 좋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분단의 어떤 현실, 안보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승복 동상 철거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논란들은 우리 나우철 사회자라든지 우리 송혜정 중관님이라든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가지고 결정나는 결코 아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념간 갈등으로 이렇게 번져서 좌우 논리 개념에 의해서 뭐 한쪽에서는 철거해야 되고 한쪽은 반대 이런 개념도 아닐 것 같고요. 어떤 그 학교 운영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 주체가 곧 누굽니까? 학생들 그리고 뭐 학부모들 그렇죠. 뭐 우리 교사들 이런 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건 이승복 어린이 이 동상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하면 보존하는 거고 그거 많이 돈을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결정이 한다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누가 결정해줘서 이렇게 철거해라 누가 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그 학교 운영 주체들의 어떤 공론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이제 어차피 이념 대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이승복 어린이의 죽음을 또 저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당시 이승복 어린이는 9살이었거든요. 그렇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밥투정을 해도 사실 어색하지 않을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반공 의식화 교육이 이제 얼마나 철저했으면 이 어린이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에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 송혜정 중관인데 이제 자녀분이 계시던데 자녀가 이렇게 그 앞에 진짜 이게 칼 들고 총 들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 내 딸이 나는 그 앞에 나 공산당이 싫어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부분은 우리 안중근 의사님 어머님이 아실까 잠깐 네. 딴 데로 가고요. 네. 자, 오늘은 지금 이승복 어린이 동산철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네. 마무리하시고 알겠습니다. 최근 안보에 관련해서 대중성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대의 안보의 흐름을 다 바꿔놨다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1000만 관객을 모았던 태극기 휘날림이 아시죠? 네. 그때 그렇습니다. 장동건하고 엄빈 네. 그때 유명한 그 일화가 남기고 멘트도 남겨 하셨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형제가 그리 친했지만은 또 빨치산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국은 인연 대립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형제가 싸우고 결국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하죠. 끝에는 우리 주인공으로 나왔던 원빈이가 형의 무덤을 찾고 네. 그 마무리하는 걸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전 과거 영화 보면은 빨치산이나 어디 고지를 점령하고 북한을 위에 있고 남한은 올라가고 계속 그 고지를 뺏고 찾고 그 수많은 전투 속에 무슨 고지라 가지고 백마고지나 그런 여러 가지 고지전투라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나왔을 때 웰컴 투 동막골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산골 마을에서 남과 북 전쟁에 희생자들이 군인들이 거의 모이게 되죠. 그래서 좀 재미나게 처음에는 다투다 나중에는 웃음으로 승화시킨 그리고 그 남과 북이 결국은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작전을 짜고 좀 마을을 지킨다는 이야기 소재죠.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좀 설정은 어설펐으나 폭탄이 터진 수리탄이 터지니까 옥수수가 팝콘이 돼서 하늘에서 뿌려지는 그 장면은 익히 두고 명장면이라고 이게 과연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또 TV에서 실험까지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나 결국은 안 된다 이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옥수수 알맹이를 넣고 그 다음에 기름이 좀 있어야 이게 팝콘이 된다 그런 실험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불과 작년이었죠. 강철비2 강철비2에서는 남과 북 정상이 잠수함에 마주쳐서 이게 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쟁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죠? 우선 모든 영화에 시달리고 그러는데요. 네. 그 후로 이제는 예전에는 처음에 송혜정 주무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얼굴을 묘사를 좀 무섭게 했어요. 북한 반공 영화를 보면. 그리고 그 전까지도 북한 군인은 좀 강인하고 좀 흉터가 있고 또 싸움을 잘하는 한 10명 정도는 물리칠 정도의 남성들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드라마에서 송혜정 주무관님 아실 겁니다. 사랑의 불시착 알고 계시죠? 아 물론 알고 있죠. 거기서 드디어 현빈이가 국민 남배우 현빈이가 북한군 장교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누가 북한군 장교를 현빈으로 썼겠습니까? 좀 우락부락하고 좀 싸움 잘하고 좀 악하게 생긴 사람을 북한군으로 썼는데 그만큼 정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반공 영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요. 1900 제가 나이를 밝히기 싫지만은 70년도, 80년도는 반공 영화, 특히 만화 영화가 줄을 이뤘습니다. 아시죠? 그때 제가 본 게 또리 장군입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 저보다 좀 비슷한 연령이나 윗 연령들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0대 때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유명한 또리 장군 영화를. 송혜정 주무관 모르시죠? 네 저는 제목은 아는데요. 그 영화를 강주 시민회관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또리 장군을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봤는데 그 영화 회관이 지금은 좀 역사적인 가치가 있대서 강주시에서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또리 장군 보면은 그 영화에서 북한군 그때 수계 김일성은 돼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은 늑대로 나오죠. 다 얼굴이 빨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북한군은 얼굴이 빨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요. 송혜정 주무관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좀 사실은 북한은 지금 사람들 생각할 때는 많은 변화를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반공 영화나 지금 그 흐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우리 남창식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먼저 옛날에 아까 말씀하신 그 고지 전투, 예. 과거 6.25 전쟁이나 이런 것들인데 고지 전투 개념이 있어. 왜냐면 뭐 백마고지 그러면 고기를 탈환하면 거긴 우리 땅, 거기다 기가 예. 꽂으면 우리 땅. 또 다시 뺏기면은 저기 북한 땅.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요즘의 어떤 전쟁 개념은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불과 몇 년 전에 골프전 보셨죠? 네. TV 네.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잖아요. 이 전쟁 개념이 옛날에는 그냥 그 총 들고 이렇게 뭐이 군인들이 쭉 올라가면서 싸우면 이제 우리 땅, 정리하면 네. 우리 땅 이래 됐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 바뀌어서 이제 먼저 뭐 항공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전 국토의 한 7~80%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릴 거예요.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 그 군인들이 가서 전투하는 건 뭐냐면은 그 지하 뭐 빵카에 뭐 숨어 있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잔적이라고 그러죠. 잔적 소탕하고 하는 그런 개념을 바뀌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전쟁 나면은 전쟁 안 난 지역으로 뭐 후방 쪽으로 뭐 피난 가면 살 수 있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세대들이 좀 이제 좀 새롭게 좀 인식을 가져야 될 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피난 가서 살 사람 살고 이렇게 해서 뭐 이산 가족도 좀 생기고 이렇게 했지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전쟁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송혜정 주무관님의 그 생각은 이 드라마 사랑의 불찰을 보고 지금 좀 여성분으로서 주무관님으로서 이 드라마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과연 하셨을까요? 우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현빈이가 나오고 그렇죠. 네,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인데요. 이제 북한군 장교 역을 맡은 현빈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모습에 이제 매료가 됐었죠. 그리고 나도 이 여주인공 같은 모습이었으면 환상을 가지고 네.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북한군 장교가 조선인민군으로 수많은 범죄 전쟁을 일으키고요, 또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 집단이라는 모순성이 또 있습니다. 북한군과도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다는 이 금지된 로맨스, 약간 미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2007년도에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사건 때문에 어느 사건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은 2007년도 11월 달에 금강산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버님 모시고 갔는데 그때 육로로 갔거든요. 네. 육로로 가면서 그때 강원도로 거쳐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인천공항 가서 그 다음에 요건 제시하고 표 받고 타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또 틀립니다. 육로로 갔을 때. 북한 군인한테 건물을 받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요건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증이 있습니다. 그 증을 갖고 멀리서 줄을 서고 있는데 어렸을 때 또리가 한번 보는 그것 때문에 북한군 점점 내 줄이 갔다 오면서 그 북한군에 근무를 하는데 그분은 인상이 강인했어요. 구릿빛 얼굴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우리나라 군복이 아니에요. 군복이 어떻게 보면 좀 녹색 진한 색깔? 네. 네, 그래가지고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는데 증 줄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순간 좀 겁을 먹고 이렇게 들이면서 씩 웃으면서 그분이 됐습니다 가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방공교육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빨리 난가북이 통일은 좀 어떻게든 미래의 지향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육로로 같이 여행을 좀 하면서 좀 거기 또 우리 이산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고향이라도 한 번씩 가고 그냥 육로로 몇 군데만 정해서 여행이라도 예전처럼 했으면 하는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남한 그 국민들하고 북한 주민들이 접촉할수록 이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더 불리해지거든요. 우리가 최근에도 보면 그 실향민들, 북한에서 북한 전단지 같은 거 보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어떤 심리전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남한의 어떤 잘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북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북한 주민들이 동요 지금은 유일 충성하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게 방송을 듣고 한국 뭐 드라마를 보고 뭐 연예인들 케이팝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은 동요가 됐을 거예요. 그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우리 송혜정 주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랑의 불시착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참 저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드라마 솔직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떤 그 북한의 어떤 군인들의 뭐죠? 인간적인 모습을 걸어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북한군 장교가 엄청나게 손혜진이 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진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북한에 대해서 환상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북한의 현실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다. 그리고 그런 그 드라마 화면에 나오는 그런 배경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물론 세트장에서 찍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너무 잘 꾸며놓은 거예요. 북한의 어떤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게 꾸며놓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10대에서 30대 우리 이런 분들이 저게 북한의 전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게 우려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대 상황이 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한 건 맞아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좌우 이념 갈등, 그 다음에 구소련 체제 붕괴되면서 이렇게 이게 흘러내려온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공직자 뭐 안보교육 가면 우리가 그 철책선도 막 방문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북한에 파는 뭐 땅굴도 뭐 네. 개락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어떤 군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요새는 이게 재래식 무기 있잖아요. 네. 맨날 무기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구장비. 구장비 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현대화된 장비나 과학화된 장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학생들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과연 남과 북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근데 숫자는 북한이 많습니까? 근데 수적으로는 많죠. 아. 수적으로는 많고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군 60만이라 하잖아요. 지금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사람이 할 일을 장비가 하는 체제로 계속 이제 바꿔가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병사들 의무복무에 들어가는 자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잠깐 있다 가니까 힘들어. 왜냐하면 또 새로 가르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업군인 이런 이제 불성한이라든지 장교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양성하는 거죠. 대신 병사 수를 확 줄이고 이런 식으로 직업군인을 많이 뽑지 그렇죠. 이것을 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점점 우리 군이 가야 될 방향이 그 방향이에요. 그 과학화, 현대화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성을 갖고 이제 전투 임무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하고 우리는 네.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송혜정 주무관님이나 나우철 사회자님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절대 우위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네. 진열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지나가고 네. 도로나 막 할 때 사람들 북한은 저런데 우리나라는 왜 국방부를 많이 줄여?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젊은 사람들은 저 국방비를 좀 줄여가지고 복지 혜택을 좀 해주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오늘 또 이런 네. 말씀을 들으니까 새롭게 또 알게 되네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이제 맞고요. 이제 사실은 우리 군이 이제 규모나 이게 위에 전방 부대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화 추세로 가다 보니까 그 부대 통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없어지고 통폐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군이 더
전력화되고 발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절대 그런 것들을 왜 이제 우리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왜 군인 숫자를 줄이냐? 그분들이 이제 전쟁을 경험하고 예. 그런 슬픈 역사를 알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손조 손녀들이 다 죽을 수가 있다. 네. 그분들은 좀 안보의식이 더 한 거죠. 경험한 세대하고 경험하지 않는. 훨씬 더 이제 절대 우위의 전략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그 북한하고 우리는 우리 시대 말로 찌개 돌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전방육군 모 사단 해엄귀순 관련입니다. 전방부대의 경계 근무 현실과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경계 실패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경계 근무에 대한 의식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지난번에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됐죠. 강원도 동해 고성 해안에서 기수한 20대 탈북 남성 군에 대해서 경계 시스템 CCTV라고 하죠. 이것을 발견하고도 고음이 울리도록 경계명이 아무런 대응 없고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알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해안 초소 네.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옵니다. 구멍이 뚫린다. 근데 실은 우리가 동해 철선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걸 다 군인들이 가서 초병이라 하는 초병들이 가서 보게 경계병이죠. 네. 그리고 또 CCTV로 확인하고 하기에는 또 밤이라든지 또 경계병들도 근무 교환시 또 뭐 할시 또 이게 많이 뚫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좀 이걸 좀 불안해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많이 불안하시죠? 혹시 남원철 주무관님께 이제 방위병 근무하면서 네. 유병소 근무 쓰셨답니다. 네, 저는 키가 커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키 큰 사람이 왜 방위병이냐. 근데 저는 현역 2급을 받았습니다. 2급을 받았는데 엄청 그때 감사하시네요. 방위병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역이 부족하면 현역으로 가고 네. 그다음 방위병이 부족하면 방위병으로 가고 이게 저도 좀 오늘 공부를 해봤는데 방위병이 1964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없어졌어요. 제가 마지막 방위병 출신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무 쓰시면서 느껴보셨겠지만 근무 쓰고 있으면은 사실 예를 들어 위병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나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졸릴 틈이 없죠. 그렇죠. 근데 긴장하라고 그러죠. 저쪽 최전방 이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전방 GOP라든지 뭐 동해안 철책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근무 쓰다 보면요. 하여튼 근데 동해안 쪽 바닷가 쪽은 그래도 갈매기라든가 새라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더 나아요. 근데 GOP 철책 같은 경우는 산이거든, 산. 여기 산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움직임도 없어요. 아, 이제 통상 근무를 쓰면 2명이서 2인 예. 6제로 근무를 쓰거든요. 그러면 보고 있었는데 선임병, 사수, 이제 후임병 이렇게 같이 쓰는데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네. 사실 잠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 아니고 사병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러게 돼요. 그렇죠. 내가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병사들 중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군대 자원 입대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내가 억지로 우리 병역의 의무니까 가서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피동적이 있어. 적극적으로 해라, 열심히 해라. 이 얘기는 우리 병사들한테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직업군이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기 직업이니까. 근데 병사들한테 의무 복무하러 온 사람한테 뭐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근무를 쓰면 잠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경계병들이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우리 철책선이 있는데 적외선 카메라나 이거 아니면 센서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 센서 하면은 걸리듯이 이런 것은 만약에 풀로 영상이 카메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좀 넓게 비치는 그런 과학적 기술이 아직까지 좀 안 돼 있을까요?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경계 방법이 이제 장비에 의한 과학 예.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도둑이었다 쳐요. 네. 그럼 내가 저 집에 있는 물건을 한번 훔치겠다 마음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그 도덕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훔치기 위해서 네. 머리를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취약 지점이 어디고 어디로 들어가면 되고 이게 사실 그 주인은 언제 빌 시간이고 뭐 이런 건 사실은 다 분석할 거 아니에요. 네. 그잖아요. 그렇게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거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둑질 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죠. 절대 못 있어요. 영화랑 봐도 못 막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만국일변의 진리예요. 네. 통상 이게 전방 실책 부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방어하는 그 지역이 한 1개 사단당 한 25km 정도 된다고요. 아, 1개 사단당. 일개 사단이 몇 명이나 있죠? 그건 보안 되고 보안 네. 때문에. 그래서 한 25km 정도 된다고요. 근데 이 사단은 그 해안 철제까지 포함해서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하요. 그러니까 다른 사단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넓은 지역을 맡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쩌겠어요? 취약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경계병이 많이 투입되고 혹은 장비로 그 사람이 커버하지 못한 부분을 장비로 커버를 한다고 해도 취약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뚫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어떻게든 뚫을 수밖에 없는 체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대가 그거였었죠. 뭐 와가지고 넘어가지고 네. 자고 있는 것을 네. 그게 숙박 기준이에요. 아. 또 이게 이제 나 넘어왔는데 음.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리 네오반 우리 병사들 자고 있는 네오반가 똑똑똑 해서 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한 게 그거 있죠. 이제 회원 네. 기술. 그러니까 사병이 참 이거 책임감 있고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책임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만 보고 있고 아무도 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바다만 보고 있고 이렇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은 저 같아도 이게 곧 1시간 안에 누가 온다. 그럼 이것을 1시간은 딱 쳐다보고 경계를 쓸 수 있겠지만은 자, 좋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우스갯얘기로 그 아무튼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 명언이네. 그걸 우리 그 방위병들이 쓰는 말이죠. 뭐라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희는 5시 되면 퇴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네. 이런 것들이 아무튼 반복적으로 나오면 안 되죠. 어떤 우리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저 부대 왜 맨날 그래? 왜 맨날 뚫려? 네. 왜 이렇게 창피스러울 정도로 저래? 군이 뭔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위에 상급 부대에서는 그걸 문책할 게 아니고 왜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시스템상, 구조상 문제는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네. 해안 초소 뚫린 것은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과학적인 방법을 해서 첨단 방법으로 좀 나가는 것도 또 좋지 않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 군은 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은 저는 전투 임무에만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전투 임무. 왜?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 에?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근데 우리 군의 대부분의 군이 뭐 하고 있냐면은 다 경계 쓰고 있어요. 경계. 그 경계는 우리 군인이 아니어도 우리 일반 어떤 사람들한테 돈 좀 얼마 주고 이렇게 아웃소싱해서 사설경도 없이처럼 아웃소싱 해가지고 돈 주고 쓰라고 철저하게 서요. 네. 안 그럴 것 같아요? 돈 주는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빵꾸 났다 그러면 돈 깎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빈틈이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제 생각입니다. 이게 방금도 들으셨지만 소령 출신, 방위병 출신, 저는 바로 사설경비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보의 시각적 차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22살 사건의 교훈은 이건 것 같아요.
군은 전투 임무 수행해야 된다. 전투병은 전투에 필요한 임무 수행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경계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겨가지고 한번 해줄 필요성이 있다. 시범적인 차원에서도 응. 한 부분은 응. 그러니까 앞으로 또 보면은 거기 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병이 없어지고 직업군이 생긴다면은 그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렇죠. 좀-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죠? 과학과 경비 시스템. 그렇죠. 이걸 CCTV를 딱 해놓으면은 우리 군인들이 직접 가서 근무 안 써도 CCTV가 다 관찰하잖아요. 네. 하고 우리는 상황실에서 모니터로 이렇게 뭐 있는 거 없는가. 그리고 뭐 열 감지선이라든지 이런 거 다 설치돼 있어. 센서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움직이면은 움직이면 다 확인이 신호가 되잖아요. 와서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발전시킬 방향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사고 났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부대만 족치면 그럼 될 거다, 좀 안 좋은 절대 안 돼. 네. 절대 안 돼. 지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최고 인공지능이 지금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차가 최고한데 앞으로는 뭐 자율주행이 스스로 네. 거기 사람들이 오는 것 감지하고 뭐하고 스스로 가는 게 최종 목표지 않습니까? 제가 목표를 드는데 자율주행은 만약에 위험한 돌발 사항까지 예측을 해서 가는 게 자율주행이거든요. 네. 우리 해양 경비도 지금 최첨단 장비를 해서 좀 우리 자율주행 시스템처럼 인공지능화해서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해서 우리 송혜정 주무관님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군이 뭐 전방 철책이든 뭐 해안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철저한 이제 경계 작전을 수행해가지고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주제는 많이 무거웠네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최근 핫 이슈인 드론 테러 및 통합 드론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현재 관군경의 드론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광주광역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군경 통합 드론 운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지금 화두는 이게 드론이 어떻게 보면 편리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사생활 침해.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계장님도 알다시피 드론이 민간에서 띄우려면은 우리 총정리 공군 제1전투비행단인가요? 거기에 허가를 맡아야 돼요. 상공 제한하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는 아파트만 띄워도 거기에 사생활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났고 이 드론이 누구가 띄워댔고 또 갑자기 드론 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도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면허 체계로 간다 했습니까, 계장님? 지금 그렇죠. 올해부터 면허 체계로 가는 거죠. 네. 그만큼 드론에 어떻게 보면 편리함보다 무서움이 많은 좀 시각이 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계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드론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드론이 상용화가 많이 됐죠. 네네네. 많이 돼서 물론 우리 관에서도 이제 그 분야별로 해서 드론을 어떤 업무적인 분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민간에서 운용하는 드론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 동호회가 네. 전국적으로 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좀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드론 테러 네. 이런 것은 정말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전쟁을 북한이 일으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먼저 공격할까요? 우리나라의 어디를 먼저 공격할 것 같아요? 안보시설, 원전, 그렇죠. 방송국, 군부대, 그 청와대.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곳이 우리 국가 중요 시설이에요. 그런 것을 먼저 공격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기반 체제나 이런 것들이 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거기를 먼저 우선 공격을. 그게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하여간 미사일을 쏴버리면은 우리가 그 뭐죠? 지금 경북에서 하는 거. 킬체인, 네. 킬체인 시스템 해가지고 오면은 공중에서 이렇게 예. 폭파시키는 그런 개념인데 드론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
광주시에도 우리 시에도 국가중요시설이 한 13개 정도 있는데 영광 운전이라는 거. 우리 광주. 광주요. 근데 여기에서도 드론이 우리 뭐 국가중요시설이 떴다. 불법 드론이죠. 네. 떴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서 대응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그 드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고 아무튼 그 드론에 대한 대비책 이거 아무튼 좀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건 국방부에서 하지 않을까요? 드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뭐 드론 하면은 우리 소방서에도 드론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났을 때 드론으로 찾고 그다음 경찰에서는 실종자 수색이나 그다음에 사건 현장 드론이 가서 우리가 CCTV를 말해요. CCTV는 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CCTV 사각지대 못 찾는 경우는 경찰들이 영화 보면 그잖아요. 저는 영화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드라마 보면은 차 블랙박스 블랙박스 CCTV가 없으면 차 블랙박스에 가서 이 영상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드론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보기 때문에 CCTV나 우리가 보는 것 앞에 벽이 막히거나 조그만 산에 막히면 안 보이면은 그 부분만 보는데 사각지대가 많아요. 또 이게 그러나 드론은 전체적인 하늘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 좀 많은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방,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군부대 제일 많은 데는 계장님 말씀대로 아마 민간이 갖고 있는 드론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드론의 뭐 분야별로 드론 운영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비상 대비팀에서 올해 아무튼 역점적으로 좀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각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드론 이런 것들을 아무튼 우리 시 차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체계 이런 것들을 한번 구축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관에서 운영되는 우리 소방이라든지 경찰, 군 이런 데서 운영되는 드론 같은 경우는 통합하는 체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가 일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민간 드론이거든요. 우리 관에서 물론 그 운영하는 드론을 합치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민간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우리 시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통합.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재해재난이 발생했다, 혹은 산불이 났다. 이랬을 때 바로 어떻습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근처에 있는 사람이 가서 네. 제보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현장 영상을 우리 재난상황실이라든지 여기 시 종합상황실에서 보고 시장님께서 그 현장 영상을 보고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여기에서 지시할 수 있는 거. 상황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구축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자께서 이게 주 실무자인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무튼 좀 열정을 갖고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열정을 가지면 끝까지 갑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우리 송희정 주무관은 처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랑 계장님이랑 이게 각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합하고 또 공유한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공유 같아요. 나만 알고 남이 모르는 시대는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보면은 업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간첩 신고하면은 얼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자기만 갖고 있다가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공유를 하자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걸 공유함으로써 좀 좋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특히 비상시는 우리가 이게 1년에 한 번 쓸까 2년에 한 번 쓸까 생각하지만은 이 중요한 꼭 필요한 시기에 한 번만 사용해도 훌륭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 시나리오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그 안보 관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비상대비 업무 관련돼서 마찬가지고 저희 관련 업무는 사실은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요게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재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 모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일어날 거다. 여태까지 안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마음이 찢어지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우리 송혜정 주무관님도 처음으로 이 안보 관련 네, 그럼요. 위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좀 토의를 좀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이쪽도 네. 사실은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 백조가 호수에 떠 있으면은 외부로 보기에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백조는 수십 번 물갈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안에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송혜인 주무관님도 우리 광주 광역시 공무원이라는 게 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이렇게 이런 그 안보 관련된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 동영상을 제작했다는데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년 아마 안보 교육을 받았을 텐데요. 네. 의무 교육을 받았을 텐데요. 한 번도 다가와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참여하고 계장님 말씀 듣고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갖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계장님이 네. 말씀하셨잖아요. 통합 드론 운영 체계 구축. 네. 사실은 이거를 뭐 따로따로 하나하나 뭐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네. 함께 운영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있는 자원으로 맞아요. 활용하는 거기 활용하죠. 때문에 그 운영의 묘를 살리면 굉장히 성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송혜정 주무관님은 드론을 앞으로 나가는 방향, 테러는 혹시 생각하셨나요? 안 해봤는데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제는 3가지였는데 지금 우리 안보 전문가 우리 기상 담당 우리 남창식 계장님 모시고 우리 또 송혜정 주무관님 모시고 어떻게 보면 안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토의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한다는 자체가 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매년 좀 해가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안보 교육에 필요하면은 써주시라고 지자체에 또 공유도 하고 이걸 또 국방부에도 또 건의를 해서 우리 군인들 또 안보 교육에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 생각이나 발상의 전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걸음 안보 교육이라는 무거운 주제 이런 첫걸음을 떼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계속 진행을 하면서 미흡한 걸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 우리 시 조직 공무원들이 관심 갖는 안보 교육. 아니죠. 전 국민이 그렇지. 관심 갖는 네. 안보 교육으로 만들어야 안보 교육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3명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프로가 아닙니다. 조금은 사투리도 들어가고 중간중간 좀 끊어지고 또 바닥에 보는 것도 좀 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양해 바라고요. 앞으로 안보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1년, 2년, 3년 계속 또 시간대마다 새로운 걸 갖고 주제로 또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우리 송혜정 주무관님과 우리 남창식 계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